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주간 자동차 뉴스 탑 8이 이번 주에도 잊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요. 계속 보면은 정도 들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현대차의 만우절 이벤트입니다. 현대차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서 고성능 N모델 3종을 깜짝 선보였습니다. 바로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와 수소전기차인 넥소, 그리고 컨셉트카인 프로페시의 N버전을 공개한 것인데요. 넥소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의 고성능 수소 SUV라는 표현을 했고요. 프로페시 N에 대해서는 이 차가 친환경 퍼포먼스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남겼습니다. 아쉽게도 팰리세이드 N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대차는 인스타그램에 페이크 N모델을 통해 잠시나마 웃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는 샵 세이프 앳 홈이라는 해시태그도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민식이법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입니다. 이 개정안이 생기면서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특가법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의무, 이게 교통사고 특례법 3조 1항인데요. 이를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요. 상해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리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불만이 나온 거죠.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스쿨존을 피해가는 내비게이션 어플의 다운로드가 6배나 늘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스쿨존에 운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등장한 제네시스 신형 G80 소식입니다. 이미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신형 G80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셨을 텐데요. 공개 당일이죠. 하루 만에 무려 22,000대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자체로는 이제 사전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사전 계약을 했다면은 기아차 신형 소렌토가 세운 기록을 제치고 역대 1위에 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호평받는 국산차가 또 있었나 의문이 들 정도로 안티 현대차마저도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 모델인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는 더 좋다라는 의견도 많이 보입니다. 제네시스 강남 등 이 신형 G80이 전시된 매장에는 새로운 G80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신형 G80에 대한 보다 자세한 뉴스는 저희 모터그래프에서 앞으로도 계속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는 부산 모터쇼 소식입니다. 제네바 모터쇼, 베이징 모터쇼, 디트로이트 모터쇼, 파리 모터쇼 등 이 세계 굴지의 모터쇼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모터쇼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내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 굳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를 강행해야 하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눈치를 보던 참가 업체들도 속속 불참을 통보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올해 부산 모터쇼에는 현대차, 기아차, 르노, 삼성, 쉐보레, 제네시스, BMW, 미니, 캐딜락 등 8개 브랜드만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상태인데요. 그나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쉐보레와 캐딜락, BMW, 미니가 이렇게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루라도 빨리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산시와 모터쇼 조직위는 아직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신차들의 성적표입니다.
3월 판매량이 공개되면서 작년 말부터 출시된 굵직굵직한 신차들의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는 무려 16,600대가 판매되면서 베스트셀링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포터보다 무려 7,000대나 더 많이 팔린 것인데요.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형 K5도 8,193대를 판매하면서 소나타를 제쳐버렸네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3,187대가 팔렸고요. XM3는 5,581대로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그런 출발을 보였습니다. 특히 XM3는 5,008대가 팔린 QM6와 함께 르노 삼성을 먹여 살리는 모델로 급부상했습니다. XM3와 QM6를 더한 판매량은 총 1,589대로 르노 삼성 전체 판매량의 88.2%나 차지를 했네요. 특정 모델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지금은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생존이니까요. 여섯 번째는 현대차 그룹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앱티브와 함께 이 합작법인의 설립 절차를 마쳤다는 뉴스입니다. 앱티브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사인 델파이에서 분사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앱티브와 함께 각각 50%씩 투자를 해 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설계와 개발, 제조를 담당하고요. 앱티브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보택시 및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가 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공급할 레벨 4 또는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아차 인사 소식입니다.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달 27일에 수시 인사를 통해서 박한우 사장의 퇴임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기아차를 이끌었는데요. 작년 3월에 대표이사 겸 사장에 재선임된 그런 인물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장 교체를 꽤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퇴임하기 3일 전까지만 해도 이 주주총회를 박 사장이 주관을 했는데요. 이런 박 사장이 갑자기 퇴임을 하니까 놀랍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물론 현대차 그룹에서는 경영 환경 및 사업 전략 변화를 위한 세대 교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인증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 사장 후임으로는 글로벌 사업관리 본부장인 송호성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마지막은 BMW가 2022년에 수소연료 전지 SUV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BMW 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도요타와 함께 수소연료 전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에는 X5를 기반으로 한 수소연료 전지 SUV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소연료 전지차는 700바로 압축되는 6kg짜리 수소 탱크가 탑재되는데요. 3분에서 6분만 충전해도 500에서 6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iX3에서도 사용됐던 5세대 e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돼서 급한 가속이나 추월할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는 추가 전력을 제공해서 최대 374마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있었던 8가지 자동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마치기 전에 민식이법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을 대하는 태도는 초반에 극명히 갈렸죠.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그런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민식이법에 찬성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또는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을 유의해서 달려야 되는 그런 애매한 문구 때문에 선의의 운전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읽어드리자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사망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국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하지 않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한다라는 그런 좀 엄격한 법률이 적용이 된 건데요. 자, 보시면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인 30km/h를 초과해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안전운전 의무 소홀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대 0이 사실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보행자나 자전거 안전에 취약한 그런 대상과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가 과실이 0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1%라도 운전자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많은 분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위반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칼럼을 통해서 민식이법과 관련된 내용을 쓴 적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약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대상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돌발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약했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정상적으로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운전자에게 돌리는 것은 좀 반대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민식이법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막상 실행되고 난 다음에는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아이가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운전자가 원망스럽겠죠. 하지만 자기가 그 사고를 낼 수도 있다라는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또 이게 생기기 때문이죠. 아무튼 민식이법의 법의 취지 만들어야 하는 정당성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지지를 하지만 이렇게 처벌만이 능사인 이런 법의 제정이나 행정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면허 엄청 쉽잖아요. 아무나 다 따고 아무나 다 운전합니다. 체계적으로 교육하지도 않고 위반을 했을 때도 처벌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스쿨존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또는 낸 그런 사람들에게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그런 취지와도 좀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짜 민식이법 같은 당장의 이런 법률로 인한 강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법에 통제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통 규칙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그런 것들이 습관화돼서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재발을 막는 그런 일련의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스쿨존에서의 안전이 지켜져야 되는 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아니면은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열심히 덧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